안녕하십니까. 저는 걸작선 채널의 주인장 거의 없답니다.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게 아주 본격적인 영상을 올리는 거는 물경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30만이 넘어가는 채널 이렇게까지 놀리는 채널 주인은 아마 전 세계 통틀어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작선 채널을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다른 방식의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개씩 걸작선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잠을 줄이고 다른 일 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영상이. A-holes.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그냥 걸작선으로 알고 계시던 예전에 제가 직접 편집한 편집 컨텐츠들은 한 달에 한 편으로 제작 횟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What? 최신 영상 컨텐츠 그러니까 OTT를 포함하는 겁니다. 최신 영상 컨텐츠를 리뷰하는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리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어차피 얼굴 까질 만큼 까졌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다 내놓고 방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조선 전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되도록이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편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거고요. 아직 이 코너의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10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여서 결론은 제가 마음대로 지을지라도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 컨텐츠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이름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작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정말 뼈를 갈고 피를 묻혀서 만든 걸작선은 한 달에 한 편씩 꾸준히 업로드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걸작선만 보러 오셔도 좋고 아니면 이 컨텐츠도 함께 즐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만 풀지 마세요. 와. 자,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에서 제일 먼저 다룰 작품은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세 번째 시즌입니다.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시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보죠. 오징어 게임의 1편은 첫 번째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편은 시즌 2와 시즌 3으로 나눠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크게 분류할 때 1편과 2편으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1편은 시즌 1, 그리고 시즌 2와 시즌 3은 2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오징어 게임 1편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1편 자체로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스게임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매회, 매 순간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장르입니다. 여러 명들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 캐릭터 중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혹은 누군가는 미워하고 혹은 누군가는 동정하고 혹은 누군가는 친구같이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등장을 해서 매회, 매 라운드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느냐 혹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매회 다르게 결정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데스게임 장르라고 하면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걸작선에서 매번 하는 것처럼 아는 척을 조금 곁들여서 장르 탐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게임,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하는 게임이라는 장르죠. 이 장르의 시초격인 작품이 있습니다. 리처드 코넬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The Most Dangerous Game, 가장 위험한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건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뭔고 하니 사실 데스게임의 클리셰는 여기서 다 나왔다고 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뭔고 하니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사람들을 잔뜩 자기 저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이 게임의 규칙을 알려준 다음에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사냥하고 다닌다는 거죠. 인간 사냥.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조디악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이 조디악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인용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Most Dangerous Game. 영화 조디악을 재밌게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데스게임 장르의 클리셰들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요, 굉장히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을 다 얻은 상태죠. 쾌락을 다 얻은 상태에서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더 재미있는 게 없을까? 찾다가 문득 사냥이라는 스포츠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클리셰는 다 나왔죠. 돈 많은 사람 나왔고요. 그리고 목숨을 건 게임이라는 설정, 여기선 사냥이죠. 그 게임의 종목이 나왔고요. 마지막 한 조각이 더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조각은 뭐냐 그러면 이 게임의 룰을 파괴해버리는 사냥감입니다. 사냥감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이 게임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혹은 이 게임에서 승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을 설계한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자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분고분 죽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신분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때요? 클리셰 다 나왔죠? 오징어 게임도 이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징어 게임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디어 헌터라든지. 디어 헌터는 굉장히 명작입니다.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런닝맨이라는 작품이 있죠. 런닝맨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형님이 나와서 이렇게 막 그 근육질에 막 가슴을 막 울룩불룩하면서 막 이 살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죄다 때려잡는 영화인데 원작은 놀랍게도 스티븐 킹이 썼습니다. 제가 걸작선에서 아마 화면도 붙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아마 지금 뒤에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꽤나 재밌어요. 뭐 유치한 특수 효과를 견딜 수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도 있어요. 제이슨 스테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대머리 중에 한 명이죠. 제이슨 스테덤이 주연한 데스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리메이크작입니다. 예, 원작에서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죠. 근데 원작보다는 리메이크작이 지금으로서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데스레이스 이거는 이제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끼리 교도소 측에서 이제 살인 레이스를 벌인다는 내용이죠. 이 레이스를 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데스레이스, 화끈한 B급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런닝맨이나 데스레이스에서 어떤 클리셰를 어떻게 비틀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선량한 사냥감이라는 클리셰를 살짝 비튼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인 줄 알고 데려왔던 놈이 알고 보니 호랭이더라. 승자의 서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제이슨 스테덤 모두 그 와중에 미녀를 차지합니다. 연애질을 하죠. 이게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어떤 승리자의 서사거든요. 네, 불합리한 게임을 능력으로 깨버리고 그 와중에 미녀도 얻는다. 얼마나 그 미국적이에요. 개척적이고. 여기 등장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혹은 실베스터 스텔론 혹은 제이슨 스테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1도 망설임이 없어요. 기존의 다른 주인공들처럼 살인은 비윤리적인 짓이야. 내가 사람을 죽일 순 없어. 라고 얘기할 시간에 그냥 죽입니다. 상대방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심지어 제이슨 스테덤은 이걸 복수의 기회로 개인적인 복수의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이 클리셰를 깨버리고 나니까 이 데스게임이라는 장르는 액션을 때려 넣기에 좋은 시나리오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오징어 게임 2 표절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도박묵시루 카이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만한 도박묵시루 카이지라는 만화, 물론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화가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클리셰를 이상하게 비틀어요. 일단 결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카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 쓰레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입니다. 맨날 놀고 먹는 백수에 책임감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작가에 따르면 일본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면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심각하게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말이죠, 목숨이 걸린 도박을 할 때는 내재돼 있던 안에 흑염룡이 깨어납니다. 악마의 재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강자가 됩니다. 일본 사회는 이 재능과 어떤 핏줄을 굉장히 숭상하고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적인 영웅인 거예요, 카이지는. 그런 식으로 이 데스게임 장르는 각 문화권에 맞게 변형돼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장르의 작품들은요. 그걸 한국식으로 변형한 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 1편에 등장하는 주인공 성기훈. 그렇다면 성기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성기훈은 육체 노동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다라고 말하면 과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조 활동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 센 편에 들어가는 인물이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마지막 게임, 그러니까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이 조상우를 누르고 승리하게 된 건 어느 정도는 저는 정해진 결말이었다라고 봐요. 조상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졸업해서 증권회사 들어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써서 일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기훈은 어떻죠? 육체 노동자. 평생을 자기 몸을 써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의 격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 게임이 가장 성기훈에게 유리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성기훈이 갖고 있던 능력은 뭐였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량함 말고요. 위선이요. 선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 위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성기훈이야말로 정말 이 위선의 굉장히 사전적인 인물이에요. 가만 보면 이 친구는 말이죠. 엄마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둔 돈을 슈킹 치는 데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빼갑니다. 곶감 빼먹듯이. 그냥 빼가요. 그거 가져다가 어디 가죠? 경마장 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돈을 따서 몇 배로 불려다가 우리 엄마 갖다 줄 거야. 그게 됐나요? 매번 실패했죠. 근데도 엄마 돈을 훔칩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딱지맨한테 귀싸대기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돈으로 생선을 사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엄마 나 이거 생선 구워줘라고 말할 생선이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버리느냐? 길고양이한테 줘버려요. 이 장면이 저는 이 캐릭터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훈은 위선적인 캐릭터입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선량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특수 능력이라고 말할 만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즌 1에서 성기훈은 우승을 하게 돼요. 왜일까? 그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머리 쓰는 거라면 조상우가 훨씬 뛰어날 거고 몸을 쓰는 거라면 차라리 새벽시가 낫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성기훈이 우승을 하게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성기훈의 위선이라는 능력 때문에 우승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선과 운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운은 무엇이냐? 이 성기훈의 위선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이 게임의 주최자인 오일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야, 요거 아주 재밌는 새끼네 이거. 아니, 지금 이렇게 빤스 벗고 다 서로 죽이는 게임에서 말이야. 그래도 얘는 거꾸로 있긴 했는데 그래도 빤스라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선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게임 주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롭죠. 그래서 얘를 주변에서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 오일남이. 지켜보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줘요. 대표적인 게 줄다리기 게임이죠. 줄다리기 게임에서 아마 오일남 씨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성기훈은 거기서 아스팔트 바닥에 헤딩하고 바로 뒤졌을 겁니다. 또 있죠. 구슬치기 게임. 오일남이 성기훈을 살려준 겁니다. 이건 운이에요. 능력이라고 볼 수 없죠. 물론 능력 때문에 운이 따라온 거지만 아마 평생에 모은 운이 다 여기서 터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성기훈의 어떤 위선적인 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처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떤 공명을 일으킵니다. 같이 울리는 거죠. 나도 사실은 저러고 싶었는데, 나도 사실은 우리 서로 죽이지 맙시다. 우리 서로 적당히 하죠. 이렇게 놀아날 필요 없잖아요. 라고 생각은 있었는데 말은 하지 못했던 사람들 몇몇을 공명시켜서 함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기훈은 그들을 고기방패로 써서 이 게임에서 우승하게 된 겁니다. 재수도 더럽게 좋았어요. 가령 징검다리 게임에서 만약에 1번 옷을 걸쳤다면 성기훈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헤딩하고 죽었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멍청한 아저씨가 끼어들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저는 평생 한 번도 1번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1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게임도 얼레벌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재능, 소위 위선이라는 위선을 버릴수록 내가 유리해지는 게임에서 위선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우승한 성기훈을 보면서 가장 짜증났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프론트맨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즌 1에서 이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즌 2, 3을 다 봤잖아요. 시즌 2, 3을 통해서 밝혀진 프론트맨의 과거를 봤을 때 프론트맨이 봤을 때 가장 짜증나는 놈이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프론트맨이었다면 성기훈한테 절대로 돈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기훈이 우승을 해버렸죠. 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프론트맨은 여기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리무진 태워가지고 성기훈에게 돈을 건네줄 때 말이죠. 그때 이병헌의 눈빛을 보세요. 굉장히 눈빛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끼가 어떻게 우승을 했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위선이라는 재능 때문에 성기훈은 우승을 해서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위선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선량한 사람이라면 아니 다른 사람 목숨 바쳐 얻은 돈을 내가 쓸 수가 없다 하고 그냥 그 돈을 어딘가로 쾌척해버렸을 거예요. 뭐 유니세프에 갖다 줘버린 익명으로 그냥 기부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눠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린다거나. 그런데 말했듯이 성기훈의 재능은 위선이기 때문에 죄책감은 잔뜩 느껴요. 그리고 그 돈을 쓰지는 않죠. 손도 안 대요. 그러면서 불쌍한 은행 점장한테 이제 10,000원씩 삥 뜯어가지고 소주 사 먹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 돈을 그냥 들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되게 위선적인 사람이니까. 성기훈의 매력은요. 약간 나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캐릭터로서의 매력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이 캐릭터는 매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재가 잘생긴 거 빼고는요. 시즌 2, 3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2편을 만들면서 아마 황동혁 감독이 가장 머리 아프게 고민했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이 위선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다시 오징어 게임판에 끼워 넣지?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성기훈은 누구보다 그 게임을 경멸해요. 경멸하는 척하죠. 그렇다고 이 사람 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456억이면 성기훈이 작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평생 쓰고 다시 태어나서 한 번 더 평생 쓰고 또 한 번 태어나서 평생 써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기훈을 어떻게 다시 오징어 게임판으로 끼워드리지? 이 부분이 아마 황동혁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머리가 아팠던 부분일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황동혁 감독님. 주인공이 이런 목표를 품게 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는데 바로 내가 이 비도덕적인 게임을 부셔버리겠다는 목표가 성기훈에게 생기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신 겁니다. 왜? 오징어 게임이 없어져야, 오징어 게임이라는 행위가 사라져야 내가 이 돈을 마음 편하게 쓰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돈에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성기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즌 2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성기훈이 그 456억을 건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그 돈을 꺼내서 쓰는 순간은 오로지 오징어 게임을 깨부셔버리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활동할 때뿐입니다. 그 위에 뭐 좋은 옷을 사 입거나 이럴 때 전혀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편에서 되게 애매하게 처리했던 위하준이 연기했던 황준호가 섞여 들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1편의 등장인물을 끌어내서 2편의 프론트맨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야기의 단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황동혁 감독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장르와 이 작품과 이 주인공의 딜레마가 상충하게 되는데 일단 주인공을 오징어 게임에 끼워 넣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죠. 근데 문제는 이 주인공의 반란이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의 반란이 성공하면은요 너무 많은 길이 막혀버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살인 게임, 데스 게임 장르로서 살인 게임이 끊임없이 벌어져야 되는데 주인공은 이걸 깨부수러 들어갔거든요. 주인공이 성공하면 오징어 게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와 이러면서 성기훈이 모든 오징어 게임을 박살냈습니다 이러고 끝.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주인공의 반란 계획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즌 2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기훈이라면 그게 어설프게 이빨에 심지 않고 이빨이야 입만 벌려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발신기가. 제이슨 본처럼 뭐 허벅지 살을 째가지고 거기다 숨긴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똥꼬에 숨긴다든지 아니면 뭐 내장에 숨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을 테지만 그렇게 되면 성기훈과 황준호가 바로 연락이 되면서 순식간에 이 시리즈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 시즌 2에서는 그 모든 통신수단을 상실한 성기훈이 아쉬운 대로 즉석 반란을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진압당하는 소위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은 가면을 쓰고 있던 남자가 정체를 밝히면서 끝나요.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말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던 남자가 가면을 다시 쓰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물론 말은 안 합니다만 내가 사실은 네 친구라고 주장하던 놈이었어. 난 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시즌 3은 말하자면 설거지입니다. 앞에서 풀어놓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잡아서 수습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감독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주인공이 승리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박살내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인공의 패배로 남겨놓을 것인가. 물론 주인공이 끝까지 패배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겠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이유가 어떤 데스게임 장르의 그런 원초적인 재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누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여기서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겁니다. 또 다음 판에서는 어떤 골 때리는 놀이가 등장해서 이상한 즐거움을 줄 것인가. 왜 길티 플레저를 자극하는 면도 있어요. 사람 죽는 게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근데 주인공이 오징어 게임 전체를 부셔버리면 이 재미는 애초에 실종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이 판권 이미 데이비드 핀처한테 팔았어요. 그 중간에 브릿지도 놔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위아준 배우는 도시 어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걸 생각하더라도 좀 어처구니 없기는 했습니다. 어부 2명한테 용병 부대가 몰살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총도 다 들고 있는데 말이죠. 위아준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섬을 발견한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투닥투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밖으로만 도니까 위아준은 그냥 필요 없는 캐릭터가 돼버린 느낌이죠. 게다가 뭐 나중을 생각한다면 위아준은 어차피 자기 형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혹은 형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 캐릭터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구조 자체가 어차피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주인공이 패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잃고, 친구 잃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성기훈을 어떻게 다시 게임에 참가시키느냐. 여기서 감독이 2가지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대본을 쓰셨을 테니까 그냥 통칭 감독으로 할게요. 2가지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강하늘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 새끼 때문에 내 반란이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죽은 것도 저 새끼 때문이다 생각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유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2까지는 그래도 애가 그래도 뭐 별로 능력도 없고 찌질하고 좀 멍청하고 이래도 애는 착해, 딱 이 캐릭터의 전형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비겁해 보이기 시작해요. 성기훈이요. 게다가 이 캐릭터의 원래 유일한 매력인 위선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하는 짓이죠. 원래 성기훈 성격이라면 차라리 그냥 자기 탓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의 탓을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말이죠. 주인공 밀러 대위가 어팸한테 네가 잘못해서 우리 다 죽었잖아 이러고 빵 쏴버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럼 밀러 대위는 주인공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돼요. 이 선택은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늘을 실제로 죽였죠. 그래서 강하늘을 죽이고 나니까 주인공한테 떨어지는 또 다른 목표는 뭐예요? 생판 모르는 남의 애를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쪽에 그 강하늘에 대한 분노가 아주 인상적인 실패였다면 여기서는 너무 진부한 실패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무리수가 많고 진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서 거기까지 살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버리죠. 성기훈에게 게임에 참여할 이유를 하나 던져주고 난 다음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캐릭터가 소모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사이드 이펙트로 아이를 안고 있는 성기훈은 그냥 천하무적이 돼버려요.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마치 치트키 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긴장감도 같이 말아먹습니다.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캐릭터가 무너지면서 오징어 게임의 3번째 시즌은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지는, 흥미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주인공에게 정이 떨어지게 되고 게임의 결과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2번째 패착인데요. 제가 시즌 1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오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각각의 캐릭터 잡고 매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려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시즌 1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강세벽, C8 기훈이 형 했던 그 조상우, 그리고 장덕수 메인 악역이죠. 그리고 그 악역과 함께 러브다이브 했던 한민혁,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알리. 뭐 요 정도만 머릿속에 남는데 시즌 2와 3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 배우들이었습니다. 배우가 인지도가 높다는 사실은 말이죠. 관객이 그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입구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 캐릭터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급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급을 맞춰줘야 되는 배우와 캐릭터가 너무나 많았다. 이건 역시 주인공 캐릭터를 더 설명하고 더 보여주고 주인공 캐릭터에게 더 변명해줄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정작 메인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창 같은 경우엔 간교하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는데 무력 부분이 말도 안 되게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력 담당할 캐릭터가 중간에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범죄도시 반장님의 흑화 버전이죠. 최기화 배우가 연기했던 김기민, 이 배우가 등장을 해서 이제 피지컬 악역의 역할을 갑자기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즌 2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캐릭터가 늘어나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정신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캐릭터에 걸맞는 최후를 만들어 줬느냐, 애석하게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전에 거의 무력치가 가장 높은 캐릭터죠. 조현주, 박성훈 씨가 연기한 이 트랜스젠더 캐릭터. 저는 정확하게 죽는 순간 쟤 죽겠다. 5, 4, 3, 2, 1 하는데 딱 죽더라고요. 소위 이제 사망 플래그를 너무 진하게 세우는 바람에 그 캐릭터의 최후가 너무 뻔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무력치가 높은 캐릭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죽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여러모로 처리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양동근과 그의 어머니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살짝 반대로 비틀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아들 손에 엄마가 죽는 게 일반적인 클리셰죠.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하겠답시고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식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공식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어머니 캐릭터의 활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고, 만약에 그 어머니가 정말 각성을 해서 내가 얘를 지키려고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맥없이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캐릭터 활용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가 이진욱 캐릭터였는데 얼레벌레 그냥 오징어 게임을 탈출한 최초의 캐릭터가 됐어요. 사실은 알카트라즈 감독을 최초로 탈옥했던 숀 코네리처럼. 근데 골 때리는 건 이 캐릭터가 본인의 능력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진욱은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그 박규영 배우가 연기했던 강노을의 눈에 띈 게 다예요. 이 사람 분명히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그냥 강노을의 눈에 띄어서 운빨이 억세게 좋아서 살아난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역할에 이진욱이라는 배우까지 쓸 정도의 역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진욱 씨의 팬들은 더 좀 김이 샜을 겁니다.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를 쓰면 기대감이 따라온다니까? 근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럼 이제 실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작 꼭 필요한 캐릭터는 오히려 남규죠. 남수 아니고 남규. 거기다가 또 바람 캐릭터가 여긴 2명이나 있어요. 이다휘 캐릭터도 상당히 바람이고 거기다가 양동근 캐릭터도 굉장히 바람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한 명씩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유명한 배우가 둘이나 달라붙어서 바람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밸런스 문제도 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모아보자면 필요 이상의 캐릭터 수, 그리고 필요 이상의 유명한 배우의 수가 오히려 관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한국 관객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오히려 외국 관객들은 별 생각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외국 관객들은 뭐 양동근, 이진욱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중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봤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재밌었을 겁니다. 더 흠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쯤 하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1편에서 이어지는 2편 시즌 2와 시즌 3의 결말까지 과연 황동혁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별로 좋지 않은 작품인 거고요. 자,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오징어 게임은 결국 이 갖지도 못할, 결국엔 최후의 승리자가 갖게 되는 상금인데 그걸 마치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여대는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풍자이자 메타포였습니다. 뭐 천민 자본주의라고 해도 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호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인간성을 상실하는 게 오히려 이 게임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포인트는 인간성 상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승을 해버렸느냐? 위선일지라도 떨면서 인간성을 끝까지 잡고 있던 성기훈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 엔딩은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많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성 상실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강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선자한테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속절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요. 시즌 2에서는 그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약자들끼리 연대해서 깨보겠다는 시도를 했다가 비참하게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자들의 연대는 보통 상당히 약하고 그 어떤 결속력의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마련이고 결정적으로 배신자나 첩자가 끼어 있어요. 처음부터 불완전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혁명은 쉽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배신자 이병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강하늘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은 투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시즌 1과 가장 강렬하게 대비되는 점은 바로 이 투표라는 지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O를 찍은 사람들과 X를 찍은 사람들,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나가자고 투표를 하고 누군가는 너희들이 더 많이 죽어야 내가 갖게 되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다수결로 뜻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투표 결과에 따라가야 되죠. 투표 결과에 따라가서 우리는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즌 2의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투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시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약간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소 뻔하기 때문이죠. 프론트맨인 이병헌이 성기훈에게 속삭입니다. 일단 이병헌은 성기훈이 우리 약자들이 연대로 너를 깨부술 수 있어 라고 말한 목표를 한번 좌절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패배해 있는 성기훈에게 가서 말을 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거추장스럽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위성 같은 거 버려. 그냥 버리고 다른 놈들을 죽여. 그럼 네가 우승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기훈이 어떻게 하죠? 별로 인상적인 대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말이 아니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리죠. 너 같은 승자가 되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패자가 돼서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병헌은 끝까지 내가 승리하지 못했음을, 성기훈에게 승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드로 따라오는 건데 이준욱의 캐릭터가 여기서 필요해지죠. 오징어 게임 밖에도 여전히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굳이 왕이 되거나 굳이 승리자가 되지 않아도 복닥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감독님은, 이건 그냥 제 해석일 뿐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감독님은 시즌3의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메시지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데스게임 장르에 정말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혹은 장르물로서 데스게임 장르의 재미를 이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제대로 살렸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쾅쾅 찍어내는 그 양산형 영화들 있잖아요. 범죄도시 같은. 그 정도로 급이 떨어지는 작품인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역시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고 중간중간 무리수가 속출하면서 이야기 구조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완성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절대로 실패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이 실패한 작품이 되려면 성기훈이 갑자기 일으켰던 시즌 2에서의 반란이 성공해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되게 어중간하게 실패한 작품이 돼버렸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신 거랑은 좀 다르게 저는 이 작품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졸작이라거나 망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국열차처럼 차갑지도 않고요. 이 지점은 되게 재밌게도 황동혁 감독님이 전에 만들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결말하고도 이어져요. 굳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필요도 없고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오래도록 이름을 남기는 막 유명한 무장이 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성벽 밖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쪽으로 살아도 돼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점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남한산성은 같은 연장선 안에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뭐 저희 평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걸작선에서 하던 시그니처 이 영화의 등급을 매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등급은 It's no kid's game either. This is a whole other game. And it's serious and it's dangerous and it's not one you want to lose.